런던 본사 18층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5개국 에너지 충격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로 찍힌 한국이 72시간 후 최종 보고서에서 정반대의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수입 의존도 92%, 그 나라의 중동 산유국들이 자국의 석유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22년간 국가 리스크만 분석해온 남자가 4분이면 끝난다고 장담했던 보고서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마틴 반 다이크. 올해 54세,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신입니다. 로이드 런던에서 22년째 국가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국가를 숫자로 읽는 겁니다. 에너지 자금률, 비축 일수, 수입 의존도, 산업 구조, 이 네 가지 숫자만 있으면 그 나라가 위기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15분 안에 결론이 납니다. 22년간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에게 한국은 분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 중동에서 석유를 사다가 공장을 돌리는 나라. 솔직히 말하면 한국 파일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4분이면 끝나는 보고서야. 그런데 그 4분짜리 보고서가 저를 72시간 동안 잠 못 들게 만들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6년 1월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BBC 속보를 봤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는 심장이 멈추는 소리와 같습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 하루 2천만 배럴이 2폭 54km짜리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석유 가격은 하루 만에 2배로 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산유국이 아니라 석유를 사서 쓰는 나라들을 먼저 덮칩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런던 시민들은 아무도 이 뉴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실탄이 날아간 날, 런던 재보험 시장의 에너지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요.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7분 동안 이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가? 22년간 수백 번 돌려본 질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 소집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로이드 런던 에너지 리스크 부문 수석 파트너 리처드 해밀턴, 제 직속 상관이자 이 업계에서 35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해밀턴은 런던 금융가에서 숫자의 도살자라고 불렸습니다. 국가 리스크 보고서에 감정을 한 줄이라도 끼워 넣으면 빨간 줄을 긋고 돌려보내는 사람이었죠. 감정을 끼워 넣으면 보험이 망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고 실제로 그 철학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오래된 가죽 의자 냄새와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해밀턴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금태 안경 너머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옆에는 다른 시니어 분석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데스크의 폴 윈터스, 해운 리스크 전문가 마크 셰퍼드, 그리고 신흥시장 담당 소피아 린.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시끄러워졌다. 해밀턴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런던 재보험 시장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먼저 보고서를 내야 해.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아시아 주요 5개국의 에너지 충격 시뮬레이션 보고서. 대상국은 한국, 일본, 대만, 인도, 태국. 기한은 72시간. 수요일 밤 자정까지 최종 보고서가 런던 재보험 시장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해밀턴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드 마카 뚜껑을 열더니 5나라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옆에 숫자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 일본 11%, 인도 34%, 대만 2%, 태국 42%. 한국 옆에서 해밀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 대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0. 회의실에 짧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해밀턴이 보드마카 뚜껑을 딸깍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자원 제로, 북한 리스크,
원유 수입 의존도 92%점. 해밀턴이 손가락으로 화이트보드에 0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사건이면 끝나는 보고서야. 폴 윈터스가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아 리는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솔직히 동의했습니다. 22년간 수십 개국을 분석해왔지만 에너지 자금률이 사실상 0%인 선진국은 한국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이랬습니다. 삼성, 현대, LG,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들고 배터리를 잘 만든다.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석유는 전부 바깥에서 사옵니다. 공장의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남의 땅에 놓여있는 셈이죠. 혈관이 막히면 심장도 멈춥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력,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배터리 셀 하나를 충전하는 데 쓰이는 전기. 한국의 5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석유화학은 하나같이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어떤 산업은 석유가 원료이고 어떤 산업은 석유가 연료이고 어떤 산업은 석유 없이는 물류조차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부 약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분석 순서는 리스크가 높은 나라부터. 해밀턴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맨 마지막에 넣어. 결론이 뻔한 나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파일은 제 책상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놓였습니다. 72시간 중 처음 48시간은 일본, 인도, 대만, 태국에 쓰기로 했고 한국에는 마지막 반나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맨 아래 놓인 파일 한 장이 22년간 쌓아온 제 분석 체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데 중동 에너지 데스크의 나디아 아라산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디아는 요르단계 영국인으로 중동 에너지 시장을 8년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이었지만 중동 산유국 내부 사정에 관해서는 이 사무실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고 걸프 산유국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하는 몇 안 되는 분석관이었죠. 한국 파일 맨 아래 놓으셨죠?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을 짓자 나디아가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가 회의실에서 0이라고 쓰는 거 봤어요. 그런데 반 다이크 씨 한국 파일 4페이지 넘기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4페이지 넘기고 나서 순서를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나디아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에스프레소 향만 옅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과 인도 분석을 마치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놓인 한국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디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넘기셨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 0%, 원유 수입 의존도 92%, 중동 비중 72%. 선분이면 끝나는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그런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4페이지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석유 비축량 약 1억 4,600만 배럴.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1억 배럴이 넘는 원유를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민간 재고가 아니라 국가 전략 비축분으로요.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너무 늦었고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해밀턴에게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해밀턴은 일본과 인도 초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특유의 잿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회의실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파일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한국 비축량 데이터를 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1억 4,600만 배럴이면 무시할 수준은 아닌데요. 해밀턴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축 일수가 얼마인데?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수치를 말하려는데 해밀턴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한국 석유 비축 일수, 정부 비축과 민간 의무 비축 합치면 대략 90일 안팎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일본 비축 일수 약 200일 이상, 미국 전략 비축유만 약 4억 배럴, 한국 90일. 숫자가 나란히 놓이니 한국의 위치가 선명해졌습니다. 해밀턴이 보드마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90일이면 석 달이야. 호르무즈가 석 달 넘게 막히면 한국은 끝이라는 뜻이지. 폴 윈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원자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전체 전력의 7, 8%는 원전에서 나옵니다. 인도는 자체 유전이 있고 러시아에서 할인된 원유를 대량으로 사오고 있죠. 태국도 천연가스 자급률이 있고요. 윈터스가 한국 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빼면 에너지원 다변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석유, 가스, 석탄 전부 수입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꺼냈을 백업 카드가 없는 겁니다. 소피아 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에서도 같은 결과예요. 호르무즈 봉쇄 30일 시점에 아시아 5개국 산업 생산 충격률을 돌려보면 태국 12%, 인도 8%, 일본 15%, 대만 19%, 한국 23%입니다. 한국이 가장 높아요. 23%라는 숫자가 화면에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해밀턴이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봤지? 한국 산업 구조는 석유에 올인한 구조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석유화학 5개 다 에너지 먹는 산업이야. 하나가 흔들리면 다 같이 넘어가는 도미노지.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봤습니다. 마틴, 비축량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인정해. 하지만 비축량은 시간을 버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90일이 지나면. 새로운 공급선이 없으면 그 90일은 그냥 죽음을 늦추는 시간이야.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비축류는 방패가 아니라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통증을 잠시 잊게 해줄 뿐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22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해밀턴의 논리에 빈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초안의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해밀턴이 직접 문구를 불러줬고 저는 그대로 타이핑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자급률 사실상 0%, 핵심 산업군 전체가 외부 에너지 충격에 노출, 비축량은 약 91분으로 단기 완충은 가능하나 중장기 위기 대응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 단기 중기 충격 취약 국가로 분류함. 타이핑을 마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4분은 아니었지만 1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해밀턴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한국은 여기까지야. 대만 넘어가자.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1억 4,6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가 왜 그 정도 규모를 비축하고 있을까? 단순히 불안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비축유를 쌓는 건 돈이 드는 일입니다. 저장시설을 짓고 원유를 사서 채우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가 그 비용을 40년 넘게 감당해왔다는 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동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사들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나디아가 제 옆 자리에 앉아 아랍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통화 상대는 걸프 쪽 사람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나디아가 제 모니터에 떠있는 한국 보고서 초안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결론 내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 씨 논리가 맞으니까요. 90일이면 석 달이고 석 달이면 한개입니다. 나디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반 다이크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이 석유를 얼마나 저장하는지는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보셨어요?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디아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으로만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걸프 산유국들이 자기네 석유를 맡길 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고르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디아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22년간 국가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비축량 숫자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하지만 나디아는 분명히 양이 아니라 방식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유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고른다고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를? 뭔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나디아가 너무 한국에 호의적인 걸까? 어느 쪽이든 나디아가 2번이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페이지부터요. 5페이지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거대한 안반 동굴 내부를 찍은 항공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비축기지 여수 지하 안반 저장 시설. 석유를 땅속 안반에 저장한다고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동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길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여러 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원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석유 비축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할수록 제가 알던 상식과 달랐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석유를 지상 탱크에 저장합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소금 동굴에 저장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지상에 거대한 철제 탱크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코하마, 기타 큐슈, 도마코마이, 일본의 주요 비축기지는 지상 탱크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강암 지반을 수십 미터 깊이로 파고 들어가 지하 안반 자체를 저장 용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수, 거제, 울산, 서산. 한국은 해안가 안반 지대에 이런 지하 기지를 여러 곳 건설해 놓았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 하나, 바다 하나. 그 밑에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요일 아침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 해밀턴은 대만과 태국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결론이 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밀턴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가 빠졌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하 안반 저장시설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지상 탱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하 안반 동굴에 저장합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저장이야 미국도 하잖아. 소금 동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지하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상 탱크는 미사일 한 발에 뚫립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태풍이나 지진에도 노출됩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지상 탱크가 불길에 휩싸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증발했죠. 570만 배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 안반 기지는 지표면 아래 수십 미터 깊이에 있습니다. 폭격으로 파괴하려면 벙커버스터급 무기가 필요한데 그런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마크 셰퍼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지비는요, 지하 동굴이면 관리가 까다로울 텐데 저는 이것도 조사해뒀습니다. 지하 안반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지상 탱크는 온도 변화에 따라 원유가 증발하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지만 안반 내부는 연중 15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자연이 만든 항온 저장고인 셈이죠. 유지비도 지상 탱크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셰퍼드가 펜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해밀턴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알겠어. 유지비가 낮은 것도 인정하지. 하지만 그게 리스크 등급을 바꿀 만한 변수야? 해밀턴이 화이트보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비축일수 91.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아.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해서 비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일본은 200일이 넘어. 한국은 90일이야. 어떻게 저장하든 양이 적으면 결국 시간 문제야.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해밀턴이 그것 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비축량이 적은 나라가 왜 이렇게 비싸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상 탱크를 세우는 게 훨씬 싸고 빠릅니다. 안반을 파는 건 시간도 돈도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직후부터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석유를 저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해밀턴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톡톡 두드리던 습관적인 동작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은 공장 불이 꺼졌습니다. 산업이 멈추고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없는 돈을 쥐어짜서 산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화강암을요, 맨손에 가까운 장비로요. 그 기억을 가진 세대가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만든 게 이 지하 기지입니다. 저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저장시설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콘크리트와 안반으로 굳힌 국가적 기억이에요. 해밀턴이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경을 닦는 건 제가 10년간 지켜본 바로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해밀턴이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마틴, 기억은 보험 보고서에 쓰는 단어가 아니야. 감정 빼고 숫자로 말해. 비축일수 91, 지하 저장이라 파괴 내성이 높다. 이 두 가지는 인정해. 보고서에 주석으로 달아. 하지만 등급을 바꿀 근거는 아직 안 돼. 해밀턴이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22시간이야. 마틴, 한국에 더 쓸 시간 없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밀턴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보험 보고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숫자만이 등급을 바꿉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나디아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반 다이크 씨, 아까 한국이 석유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보셨죠? 그럼 이번에는 한국이 석유를 가져와서 뭘 하는지 보세요. 나디아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양이 적으면 약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적은 양으로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강한 나라일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유, 석유화학 산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숫자가 해밀턴의 도미노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게 될 줄은요. 나디아가 건넨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유 정제 처리량 하루 약 340만 배럴.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하루에 340만 배럴을 정제한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비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약 1,800만 배럴, 중국 약 1,400만 배럴, 인도 약 500만 배럴, 일본 약 300만 배럴, 한국은 일본보다 많았습니다. 세계 5, 6위권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들보다 석유를 더 많이 정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을 다시 수출합니다. 그 규모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파는 나라라니 이건 마치 밀밭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빵을 수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료가 없는데 완제품을 파는 구조. 이런 나라를 저는 22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한국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고 그 나프타를 다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화학 물질로 분해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초 물질들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접착제, 도료, 의약품 원료로 바뀝니다. 원유 한 배럴이 한국에 들어오면 수십 가지 산업 제품으로 변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원유 1배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단순 정유만 하는 나라들의 2배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남은 시간 18시간. 저는 이 데이터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갔습니다. 해밀턴은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정유 처리량 순위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유 처리량이 하루 340만 배럴입니다. 세계 5, 6위권입니다. 해밀턴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곧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유시설이 크면 뭐가 좋은데 원유가 안 들어오면
정유시설이 아무리 커도 빈 공장이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유가 끊기면 정유시설은 멈춥니다. 해밀턴이 그것 보라는 듯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석유를 그냥 태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를 산업의 언어로 번역하는 나라입니다. 해밀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원유 1배럴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로 분리됩니다. 나프타는 바로 옆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에틸렌이 나오고 에틸렌은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이 되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가 되고 배터리 분리막이 됩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 산업 연결도를 띄웠습니다. 석유화학에서 나온 소재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반도체에 들어가고 배터리에 들어가고 조선에 들어갑니다. 이 5개 산업이 서로의 부품과 소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핵심을 꺼냈습니다. 해밀턴 씨, 어제 한국 산업을 도미노라고 하셨죠.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구조라고요. 그런데 도미노는 일렬로 서 있을 때 넘어집니다. 한국은 일렬이 아닙니다. 저는 연결도를 가리켰습니다. 석유화학이 흔들리면 자동차가 소재를 대체 조달합니다. 자동차가 흔들리면 배터리가 수출 물량을 늘립니다. 이건 도미노가 아니라 그물입니다. 한 줄을 끊어도 옆줄이 버팁니다. 폴 윈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평시 논리 아닙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물이든 도미노든 연료가 없으면 다 멈추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인정했습니다. 원유가 완전히 끊기면 어떤 구조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원유 공급이 100% 끊기는 게 아닙니다. 우회 경로가 있고 비축유가 있고 대체 도입선이 있습니다. 공급이 70%로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공급이 30% 줄었을 때 단순 소비국은 산업 생산이 30%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석유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나라는 적은 원유로 더 높은 산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1배럴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다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 린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어제 돌린 충격률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23%라고 나온 건 이 석유화학 통합 구조를 반영 안 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에너지 투입량 대비 산출량으로만 계산하셨죠. 산업 간 순환 구조를 반영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소피아가 입술을 깨물며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아까와 달리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상체가 미세하게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 셰퍼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해운 리스크 모델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셰퍼드에게로 향했습니다. 셰퍼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 원유 수입국으로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라면 호르무즈 봉쇄 시 한국의 정유 능력이 오히려 주변국의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한국이 비축유를 풀어서 정제하면 일본이나 대만이 그 석유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해밀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셰퍼드가 넘어왔다. 아직 해밀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제가 아니라 나디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아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산유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고른다. 아직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이 보고서의 모든 전제를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디아가 제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통화하던 걸프 쪽 연락처에서 뭔가 확인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디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반 다이크 씨, 아까 제가 산유국이 한국을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디아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한국에 석유를 맡기고 있어요. 자기네 석유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디아를 봤습니다.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출하는 거 아닌가요?
나디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출이 아니에요. 위탁 저장이에요. 산유국이 자기네 원유를 한국 저장시설에 보내놓고 동아시아 시장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예요. 소유권은 산유국에 있고 한국은 저장료를 받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석유가 한 방울도 없는 나라에 자기 석유를 보관해달라고 보낸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22년간 에너지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싱가포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디아가 손가락을 3개 펼쳤습니다. 첫째, 위치. 한국은 동아시아 시장의 정중앙이에요.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전부 가깝죠. 둘째, 정유 능력. 한국은 원유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즉시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싱가포르도 정유 능력이 있지만 규모에서 한국을 못 따라가요. 셋째, 나디아가 3번째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아니라서. 수요일 저녁, 남은 시간 12시간. 저는 이 정보를 들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해밀턴은 최종 보고서를 다듬고 있었고 소피아는 수정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를 위탁 저장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3초 정도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원 빈국에 석유를 맡긴다고? 마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해밀턴이 손을 펼치며 그것 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밀턴 씨,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떤 나라가 가장 곤란해집니까? 해밀턴이 즉답했습니다. 당연히 수입국이지. 한국, 일본, 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유국도 똑같이 곤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는 땅속에 있을 때는 힘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시장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산유국은 석유를 팔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원유 수송에 약 20일이 걸립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그 20일간의 파이프라인이 끊기는 겁니다. 동아시아 시장에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산유국은 매일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습니다. 폴 윈터스가 의자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미리 석유를 보내놓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전진 배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의 석유를 미리 보내놓으면 호르무즈가 막혀도 동아시아 시장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원유를 팔 수도 있고 석유 제품으로 바꿔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산유국의 바다 건너편 금고이자 정유 공장인 셈이죠. 해밀턴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한국이 공짜로 저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 한국이 얻는 게 뭔데?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한국은 저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위기 상황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원유 수입이 끊길 때 한국은 자국 영토에 저장된 이 석유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갖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원유를 구하지 못해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자기 땅에 있는 석유를 먼저 살 수 있는 겁니다. 91치 비축유에 더해서요. 해밀턴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톡톡 두드리는 동작도, 펜을 만지작거리는 동작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던졌습니다. 해밀턴 씨, 비축 일수 91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석유는 한국 정부 소유만이 아닙니다. 산유국이 맡겨놓은 위탁 저장분까지 합치면 한국 영토 안에 존재하는 총 원유량은 91치를 훨씬 넘깁니다. 그리고 위기신 한국은 이 석유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피아 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피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석유화학 통합 구조와 위탁 저장 물량을 반영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30일 시점 산업 생산 충격률. 어제는 한국이 23%로 5개국 중 최악이었죠. 소피아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수정 결과 한국 14%입니다. 일본 17%, 대만 21%보다 낮아요. 23%에서 14%로 최악에서 세 번째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폴 윈터스가 안경을 벗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일본보다 충격이 적다고. 윈터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해밀턴의 모든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밀턴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채로.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해밀턴이 펜을 내려놓은 걸 본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해밀턴은 펜을 항상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 숫자를 적고 줄을 긋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 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것도 아니었고 항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디아가 회의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밀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디아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숫자 이야기였잖아요. 비축량, 정유 능력, 위탁 저장. 그런데 산유국이 한국을 고른 진짜 이유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디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나디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 아버지한테서 들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디아가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해밀턴도 윈터스도 소피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디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요르단 사람이에요.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송유관을 묻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현장 감독이었는데 그 현장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디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막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었다고. 철제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대요. 유럽 업체들은 오후 1시면 작업을 멈추고 숙소로 돌아갔대요.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 숙소로요.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약서에 열사병 조항이 있어서 기온이 45도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나디아가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갔대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나디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점심은 김치찌개 대신 주먹밥으로 때우고 송유관 용접을 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왜 안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한국 반장이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디아가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요. 공기라는 게 뭐냐면 나디아가 설명했습니다. 납품 기한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완공 날짜. 그걸 한국 사람들은 공기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유럽 업체는 공기가 밀리면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위약금을 내더라도 일정을 미뤘다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국 업체는 달랐대요. 나디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도 공기를 어긴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요. 사람이 쓰러져도, 장비가 고장나도, 모래 폭풍이 와도 마감일에는 반드시 끝내놓았대요. 저는 나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막 현장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50도의 열기,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뜨거워지는 공기,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야, 용접 불꽃의 온도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송유관을 이어붙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 4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했고 외화를 벌어야 나라가 굴러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라의 외화를 벌기 위해 지구 반대편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디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수십 개국 업체와 일해봤는데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들이 깔아놓은 도로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세운 건물은 한 번도 기울지 않았다. 나디아가 제 쪽을 봤습니다. 반 다이크 씨, 산유국이 한국에 석유를 맡기는 이유가 위치 때문이라고요. 정유 능력 때문이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밑에 더 깊은 게 있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쌓아놓은 신뢰예요. 보고서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예요. 나디아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서울에 테헤란로라는 거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7년에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테헤란에 서울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두 나라의 우정을 기념해서요. 나디아가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그 뒤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쟁도 있었고 국제 제재도 있었어요. 50년 동안 세상이 여러 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테헤란의 서울로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정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는 안 바뀌는 거예요. 해밀턴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았고 앞으로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디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숫자만 다뤄온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젯밤 한국 파일에서 읽었던 1973년 오일 쇼크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석유가 끊기자 한국의 공장들의 불이 꺼졌다는 기록, 제철소가 멈추고 섬유 공장이 멈추고 도로에서 버스가 사라졌다는 기록, 1인당 GDP 4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석유가 끊긴다는 건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밥줄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세대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 50도 열사 속에서 송유관을 놓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국내에서 산을 팠습니다. 화강암을 깎아 지하 비축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석유가 끊겨서 공장 불이 꺼지는 일을 겪지 않겠다는 같은 결심에서 나온 두 갈래의 행동이었습니다.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22년간 국가를 숫자로 읽어온 사람이 숫자가 아닌 것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파일에는 에너지 자급률 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축일수 9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0% 뒤에는 50도 사막에서 용접봉을 쥐고 있던 손이 있었습니다. 그 90일 뒤에는 화강암을 곡괭이로 파던 팔뚝이 있었습니다. 공장 불이 꺼지던 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선 세대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제 22년짜리 분석 모델은 그런 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틴, 보고서 마감이 6시간 남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등급을 올리라는 말도 내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감 시간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해밀턴이 안경을 벗고 닦지 않는 건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35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새벽 2시, 마감까지 4시간, 사무실에는 저와 소피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맡은 국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퇴근했고 해밀턴은 나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아무 말 없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나만 더 돌려줄 수 있어요? 소피아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요? 호르무즈 봉쇄 30일, 60일, 90일, 세 가지 시나리오 전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변수를 반영해 주세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지하 안반 비축 시설의 파괴, 내성, 정유, 석유화학 통합 생태계의 부가가치 구조, 산유국 위탁 저장분의 우선 구매권, 산업 간 그물망 구조의 충격 흡수 효과.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소피아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런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30일 시점, 산업 생산 충격률, 태국 12%, 인도 9%, 한국 14%, 일본 17%, 대만 21%. 한국은 5개국 중 세 번째, 중간이었습니다. 60일 시점, 태국 28%, 인도 19%, 일본 31%, 대만 38%, 한국 22%, 한국이 인도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92일 시점, 여기서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만 54%, 일본 43%, 태국 39%, 인도 27%, 한국 25%, 한국이 비산유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90일짜리 장기 봉쇄 시나리오에서 자체 유전을 가진 인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충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대만의 절반이었습니다. 소피아, 이 숫자 맞아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돌렸어요. 결과 같아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유리해져요. 비축 방식의 안전성, 정유 생태계의 자체 순환, 위탁 저장유 접근권. 이 3가지가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단기 충격은 크지만 중장기로 갈수록 한국이 버텨요. 저는 그 순간 해베턴이 첫날 한국 옆에 적었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0. 에너지 자금률 0%.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던 그 순간. 그리고 해밀턴이 적었던 결론. 단기, 중기, 충격 취약 국가로 분류함. 그 결론론이 지금 제 눈앞의 숫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최종 보고서 마감 직전. 저는 인쇄된 보고서를 들고 해밀턴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해밀턴은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해버턴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밀턴이 한국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90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25%라는 숫자 위에서 해밀턴의 눈이 멈췄습니다. 5초. 해밀턴이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초. 안경을 벗지 않았습니다. 15초.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향과 새벽 공기만 떠돌았습니다. 20초가 지났을 때 해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월요일에 사건이면 끝난다고 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보고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월요일에 자신이 불러주고 제가 타이핑했던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자금률 사실상 0%점, 단기, 중기 충격 취약 국가로 분류함. 해밀턴이 책상 서랍에서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35년간 수천 개의 보고서에 빨간 줄을 그어온 그 펜이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빨간 펜으로 자기가 불러준 문장 위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가로줄 하나. 해밀턴이 직접 자기 결론을 지운 겁니다.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해밀턴이 자기 결론에 빨간 줄을 긋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해밀턴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분짜리 결론을 72시간이 뒤집었군. 저는 새 결론을 준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에게 보여줬습니다. 해밀턴이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생산국이 아니다. 따라서 취약하다고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약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 약점 때문에 비축 기지를 짓고 수입 원유를 끝까지 가공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었으며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국민적 태도를 길러왔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없어서 멈추는 나라가 아니다. 석유가 없다는 사실을 40년간 견뎌왔기 때문에 강한 나라다. 해밀턴이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줄을 긋는 건가? 해밀턴이 빨간 펜으로 새 결론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어프루브드. 해밀턴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국 등급 상향, 충격 대응력 상위로 재분류해.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디아한테 커피 한 잔 사줘.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22년 경력의 바보로 남을 뻔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해밀턴의 빈 의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보고서 위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 0%.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0%가 의미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40년간 약점을 견뎌온 역사가 된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런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템스강 위로 옅은 안개가 걷히고 타워 브릿지 너머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1월의 찬 공기가 폐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지도를 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영국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땅,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땅. 그런데 그 작은 땅 아래에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산을 파서 만든 공간 안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 사막에서는 50년 전 그 나라 사람들이 놓아준 송유관이 아직도 석유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국가를 숫자로 읽어왔습니다. 에너지 자금률, 비축일수, 수입 의존도. 그 숫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 숫자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0%입니다. 하지만 그 0%를 견디기 위해 40년간 쌓아온 것들의 무게는 어떤 유전보다 무거웠습니다. 석유가 없어서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없다는 사실을 40년간 견뎌왔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구보다 단단하게 준비한 나라. 그것이 제가 72시간 동안 만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템스강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파일은 더 이상 서류 더미 맨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없는 땅 위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든 사든 산업의 피가 되는 석유는 바깥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석유를 지키고 가공하고 가치로 바꾸는 힘은 안에서 나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로부터 화강암을 파서 기억을 묻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